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주한민군 병사가 돌연 월북했습니다. 미국은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북미 간 대립이 격화된 만큼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간의 외교적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사복 차림의 20대 주한미군 장병이 갑자기 뛰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soldiers chased after him, but he was going so fast and so close to the border by that point that they didn't catch him. 월북한 장병은 미 육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으로 파악됐는데 미 국방부는 킹 이병이 고의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킹 이병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고 벌금 미납으로 48일간 천안교도소에서 노역한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요. 징계차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가 공항에서 이탈해 JSA 견학에 나섰던 행적 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킹 이병의 신병은 북한 군이 확보하고 있겠군요. 네, 북한군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북 동기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킹 이병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is time is ascertaining clearly the well-being of this individual, and so that's going to be certainly our primary focus here.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대에서 취재하던 미국 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 교섭을 벌인 뒤 풀려난 적이 있고요. 그해 12월에도 무단 입국했던 인권운동가가 물밑 접촉 끝에 석방됐었는데요. 이번엔 JSA를 통해 현역 군인이 월북했다는 점에서 양상이 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건 이 장병이 자진해서 넘어갔다는 건데요. 만약 망명을 택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진 월북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아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송환을 지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미 간의 접촉은 이뤄지고 있나요? 앞서 백악관은 미 국방부가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도 평양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에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하는 만큼 그동안 단절됐던 북미 간 소통 창구가 생길지도 관심인데요. 북한이 판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다. 킹 이병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현재 국면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 바짝 날이 선 북미 관계를 고려하면 접촉이 이루어진다 해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건을 활용해서 미국과 접촉하고 또 미국의 일종의 압박을 늘 가능성도 있죠. 네, 북한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조사를 마치고 매체를 통해 월북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치적 계산을 끝낸 뒤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 장병의 월북을 체제 선전에 활용할 거란 전망도 있고 대미 협상 카드로 쓸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화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그동안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막혀있던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품목들이 있다고요? 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북중 교역액은 10억 5,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85% 수준까지 회복했는데요. 화물열차와 육로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 양국 교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작년 상반기보다 274%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24% 넘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뭔가요? 네, 가발과 인조 속눈썹인데요. 지난 4, 5월 2달만 놓고 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65%가 넘습니다. 이들 품목은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교역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만들어 재수출하는 임가공 교역이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같은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상위 10개 품목 중 인모, 사람 머리카락은 쌀보다 많았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노임이 싸니까 공정이 복잡해져도 크게 임금 상승 요인이 없어서 북한이 그 부분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도 포착이 된다면서요? 네, 전문가들은 섬유 등 의류 원부자재 수입이 북한의 내수 규모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주목하는데요.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한 의류 중간 제품이나 완제품은 수출이 금지돼 있죠. 그런데 올해 들어 상당한 양의 섬유 원부자재가 수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의류 제품 밀수출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섬유 원부자재는 그 들어오는 양이 2018년, 19년에 의류 밀수출이 많았던 때보다 더 많아요. 북한이 내수로 사용하기보다 훨씬 많은 양이고, 근데 나간 기록이 없어요. 의류 형태로 밀수출이 되는구나.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대규모 열병식 준비 동향도 포착된다죠? 네,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는데요. 카드 섹션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숫자 70과 승리 등의 글자가 보입니다.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 부르며 기념하는데 70주년을 맞는 올해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리고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은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기항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고 자신들이 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잇따라 대외 공세를 펴는가 하면 향후 대응을 예고하기도 하는데요. 담화에 담긴 속내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8일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manifest these commitments. 같은 날 오후 미국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170m에 폭 12m,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핵 잠수함 중 하나로 사거리 12,0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를 20여 기 적재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는 550km 정도.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의도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사거리의 무기를 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런 군사적 대응은 김여정의 입을 통해 사실상 예고됐습니다. 14일과 17일 잇따라 담화를 내며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에 따라 북한의 대응 방식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한미 핵협의그룹과 전략핵 잠수함 출연을 거론하며 충분한 실력 행사로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여정이 담화를 낸 지 이틀 만에 계획된 수순인 것처럼 미사일을 쏜 겁니다. 지난 12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8형을 발사하기 전에도 먼저 으름장을 놓은 건 김여정이었습니다. 영거푸 미군 정찰기에 북한 경제 수역 침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위임에 따라 북한군의 대응을 사전에 예고하는 거라 위협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의지를 따랐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김여정 부부장의 개인적 사견의 형식으로 엄포를 놓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부의 의중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어떤 무기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일종의 계획된 카드들을 갖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할 때만 해도 김여정은 평화의 메신저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막말 담화를 쏟아내며 대결의 선봉장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자 주제넘은 칠없는 처사라는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고 이후 북한의 대남 강경 메시지는 대부분 김여정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2020년 6월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2주간 3차례나 담화를 통해 독서를 퍼부었고 김여정의 담화를 통한 엄포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습니다.
국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주로 대남 대미 메시지를 전하는 김여정의 담화는 지금까지 총 34차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5차례 담화를 냈는데 담화 이후 곧바로 남북 간 통신선 단절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의 현재 공식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지만 정치적 위상은 직책을 초월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구를 발표한다. 선전 선동 업무도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남 대미 분야를 넘어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위임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비상방역 총화 토론대로 나선 김여정은 남측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이런 적개심은 남한 정부를 향해 선치 바보, 멍텅구리 등의 막말과 함께 인간 자체가 싫다는 조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대남 비난을 했거든요. 따라서 남쪽 정부, 윤석열 정부와는 적어도 당분간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히 밝힌 것 같고요. 강경 일변도의 대남 담화와는 달리 미국에 대해선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써왔지만 최근엔 대미 메시지도 좀 달라졌습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는 미국에 대해 황당한 소리와 같은 표현으로 비판하며 더 이상 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에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는 주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당분간 북미 간에도 강대강 맞대결이 격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가 미국 핵 전략 잠수함에 탑승하며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미군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자신들의 법령에 따른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SSBN이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건 사실상 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이 한치 양보 없이 강대강 대결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최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교권이 침해됐다는 뉴스 자주 보게 됩니다.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만의 일일까요? 북한은 어떤가요? 최근 TV에서 교권이 무너졌다, 학부모,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 이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이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 가정해 볼 때 그 학생은 그냥 끝나는 거죠. 심지어 그 학부모들한테까지 영향이 가죠. 자녀를 잘 교양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교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럼 교사에 대한 지위는 어떠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교사가 학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학부모는 교사를 책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는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부업을 한다든지 사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라 지위가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TV에서도 교육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보도되는지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네, 보시는 건 조선중앙TV 편성표입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가 보통 어린이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교육과 관련한 특집 프로그램이 종종 편성됩니다. 한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평양의 한 명문 학교를 소개했는데요. 최우등 학생을 많이 배출했다면서 교원들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날 우리는 학교를 선뜻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학생들의 실력 제고를 위해서 교수 준비에 혼신하는 교원들의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좋은 성적이 곧 애국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매일 몇 시간 외우며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다져간다는 선윤단원들. 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자는 선전판이 있는 이곳은 평안남도의 평성교원대학입니다. 이 학교 새 건물 준공 소식을 조선중앙TV가 메인 뉴스에 보도했는데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 전자도서관이 들어섰다면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애국 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교원대학은 1972년에 설립됐는데 이번에 새 건물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식이 메인 뉴스에 중요하게 나왔다는 게 좀 의외입니다. 교원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예, 교원대학은 북한의 그 소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유치원 교양을 양성하는 3년제 대학입니다. 1학년 때는 이제 국영수사과 같은 기본 과목 또 정치 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은 주로 학과목 그 교수법을 배우고 또 2학년 때는 군사훈련을 갑니다. 교대대 훈련이나 그리고 졸업할 당시는 한 3개월 앞두고 교육실습을 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학은. 자, 이 교원대학에 있는 선전문구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요. 최우등 학생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이 교사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교사들의 자질은 곧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기 맡은 학생을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일반 수업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 끝나도 오후에는 이제 방과 후에 그 소위 나머지 공부라는 걸 학생들이 지키고 또 그 유별나게 또 이제 그날 배운 것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다 안 되면 제가 또 그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때 그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배워주고 밤에 또 애 손잡고 집에까지 데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 방금 말씀해주신 교사의 노력을 말하면서 북한이 특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양심입니다. 북한 TV가 소개한 30대 중반의 여교사. 마지막 한 학생까지 챙기고 밤 늦도록 수업 준비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번 설명해서 안 되면 10번, 20번을 반복해서라도 이약하고 물러설 줄 모르는 이 교원에게는 이런 밤이 일회상사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 모습도 소개됩니다. 학생들을 한 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서 아글타글 노력하는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잘 걷지 못하던 학생을 2년 동안 매일같이 업고 다닌 교사를 소개하면서 그 학생이 결국 걸을 수 있게 됐다고 전합니다. 저기 내 딸이 많아. 우리 요미가 많아. 다시 병원 돌아서서 혼자 죽으러.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교육자의 양심을 강조합니다. 남모르는 혼신과 깨끗한 양심으로 성스러운 교단을 지켜가는 참된 결자의 높은 정신세계가 비껴 있습니다. 뭐 학생들의 성적도 또 건강도 전부 다 이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한 방송에서 강조하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 의미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에서는 약간 헌신, 사명, 약간 사회적 책임에 가까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심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대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교사는 직업적인 교사를 넘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양심을 요구를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뭡니까? 대가가 없이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그 교사의 양심. 이것이 바로 교사다, 교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사가 학생을 위하는 건 뭐 직업적 역할이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교사의 양심 생각하면 좀 부담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피곤할 것도 같습니다. 어때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담이 되죠. 부모처럼 되라 그게 말이 쉽습니까? 그리고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한둘도 아니고 공부만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도 높여야지. 그리고 사회동아리도 얼마나 많아요. 내라는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걷어들여야 되는데 못 가져오면 그 학생이 결석을 해요.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데려와야 되고. 아, 교사가 진짜 많죠. 그리고 우리 또 개별 과제는 없습니까? 당적으로도 많고 조직적으로도 많고 저희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뭐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거 외에 당에서 동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모든 것까지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부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직 생활에 좀 빠지고 싶어도 그 눈치 봐서 그럴 수가 없고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양심을 강조한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교육을 강조하는 건 뭐 사실 최근의 일만은 아닌데요. 네. 2019년 전국 교원대회 등을 거치면서 특히 교사의 역할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북한의 전국 교원대회 모습인데요.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라면서 교사들에게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교원의 자질이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며 나라의 전진 속도라고 강조합니다. 자질이 낮고 능력이 부족한 교원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쭉정이가 되기 마련이라며 학부형들은 이런 교원들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반동사상 문화 배교법도 하고 청년들, 어린 학생들 사상 통제도 많이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 시기에 더 이제 문화에 대해서 더 빨리 습득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길을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면 교육의 현대화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을 중시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텐데요. 북한이 요즘 특히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두 번째 의정으로 교육 사업이 제시가 됐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교육 정책과 긴밀하게 이제 연계가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전폭적인 예산 투자라든지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사의 노력, 교사의 양심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만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경제적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나 노트북, 컴퓨터나 이런 교육 자재를 마련하자고 해도 그게 고스란히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제 부담이 가야 되고 교사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지방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도 좀 힘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북한의 교사들, 교권을 존중받는 듯 보이면서도 현실에서는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요즘 들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북한의 교육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북한 황해도와 마주하고 있는 교동도는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해서 실향민의 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최근 특별한 시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네, 폐교된 학교 건물이 평화교육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분단의 아픔, 교동도의 역사와 어우러지고 있는 이 평화교육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한 뒤 교동대교를 건너면 나타나는 실향민의 섬 교동도. 섬 서쪽
한적한 시골 마을 한복판에 최근 깔끔한 새 건물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5년에 개교했다가 84년 만에 폐교됐던 마을의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평화교육원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교동은 더 했어요, 섬이니까. 그래서 이게 2019년에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과거 교문 옆을 지키던 느티나무 한 그루와 졸업생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아담한 동상, 그리고 졸업 앨범과 학교 간행물 등이 남겨져 80여 년 학교 역사의 명맥을 잇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우리말은 못하게요. 그리고 일본말만 하는데 카드를 줍니다. 카드 일거리 주는데 카드를 뺏기면은 화장실 청소를 해. 그런데 카드를 안 뺏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북한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교동도의 지리적 특성, 또 그로 인한 실향 및 남북 국지전 등의 역사를 교육하며 시민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6.25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평화적 요소,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체감하고 일상생활에서 평화와 공존을 실천하는 평화 감수성과 역량 신장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향민의 섬 이곳 교동도엔 분단과 전쟁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소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평화교육원에서 실내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잠시 후 그 장소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는다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교동도 북쪽 끝에 위치한 망향대. 그때 저 건너편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에 살던 분들이 살기 위해 가까운 바다 건너 이곳 교동도로 피난을 오십니다. 그때 피난 온 인구는 3만 명이에요. 이 작은 섬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오게 됩니다. 고향을 잃은 피난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련했다는 망향대에서 바라본 북한 땅. 날이 흐려 희미하게 보이긴 했지만 처음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어린 학생들에겐 신선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TV나 아니면은 각각 유튜브에서만 보던 북한이 지금 제 눈앞에 이제 조금만 차로 3분 거리에 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믿기지도 잘 않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저마다 가슴에 품은 메시지를 망향대에 남긴 채 이번엔 피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실향민들이 황해도 연백군의 시장을 본떠 만들었다는 대룡시장.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처마 밑 곳곳에 있던 제비집들이었습니다. 제비는 근데 매년 고향으로 돌아오는 새입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매년 돌아오는 제비를 환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살아계신 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실향민 1세대와 그 가족들을 찾아뵈며 사진도 찍고 옛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할머니 몇 살에 여기 오셨어요? 20에 나왔어요, 20에. 그 나이가 많으시고 이쁘게 해서 오셨다 하니까 집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옆에 가서 물어보려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옛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는 시장의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실향민들이 남기고 그 후손들이 잊고 있는 음식과 문화를 맛보기도 했는데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딱히 막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직접 와보고 보면 느끼니까 확실히 많이 체감도 달랐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 기뻐요. 갑갑한 교실을 벗어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 가져본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했겠지만 막상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하고 보면 훨씬 그거를 더 현실적으로 많이 가슴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나 애들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마 좋은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실천의 마음을 품게 하자는 평화 교육.
실향민의 섬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교동에는 그 실향민들을 받아주고 같이 산 교동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평화 공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실천해 나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접경 지역.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민통선 섬에서 평화의 씨앗은 그렇게 조금씩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꿀우유, 단소젓, 달콤하니까 단소젓. 야, 조린젓은 좀 이상하지. 조린젓? 꿀소젓? 이게 뭐야? 우유를 농축해 만드는 연유를 북한에서는 조린젓이라고 합니다. 가방에 조린젓과 기저귀가 들어있다. 와 같은 용례가 확인됩니다. 처음에 말했어. 야, 저 단어만 이렇게 크게 세 글자 넣고 보면 재밌잖아요. 아, 뭐 우유를 졸였으니까 조린젓이요. 연유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으면 조린젓이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은 쉽게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